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다 도루묵 만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정치 개혁으로 후퇴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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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순서 정치 와호정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소 20년 집권론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또 유엔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제재해서 면제해 준 것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와호장룡을 책임지신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의원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해찬 대표가 최소 20년 이상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뭐 사실 어느 정권이나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빼앗아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여당이 20년 이상 집권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사회자 말씀대로 모든 정당은 다 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잘하고 정말 경제 잘 살리면 그러면 20년만 하겠습니까? 저는 200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권, 권력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지 네.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해찬 대표의 말씀 기저에는 이게 이제 야당이나 반대 정치 세력의 어떤 불신과 배타성 이런 뉘앙스가 깊게 배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돼, 자격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아무리 제 역할을 또 못한다. 또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네거티브나 반사익이나 낙인 찍기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저는 부여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가지고는 국정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현안 문제도 잘 풀어갈 수가 없다.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어떤 그 정책 경쟁이나 비전 경쟁 이런 거를 제안하고 그걸 리드해감으로써 여당의 어떤 힘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의 전환, 기조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거는 얼마든지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20년으로 늘어났고 또 대통령 10번 당선하면 50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집권하면 당연히 좋죠. 당원 행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네. 당대표의 입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첫째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오만한 거 아니냐,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참여정부 때 총리까지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해놨던 일들이 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책도 있지만 뭐 남북 문제라든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집권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20년 하겠다, 30년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또 지금 그 이태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만약에 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들린다면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장기적인 과제를 이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는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가 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뭐 말씀만 하셨습니다만은 CJ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사이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항상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정책의 연속성 이 부분을 강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지금 현재 그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저는 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과가 다 있고요. 그래서 공은 계승하고 관은 버리거나 바로잡는 저는 이런 이제 역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전임 정권이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끊어버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좋은 건 받아서 계속 가야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여야가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상생의 정치도 가능하고 역사 발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극우 세력이 조선 왕조 이후에 계속 집권을 했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 딱 10년밖에 제대로 된 정권 없었다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의 어떤 역사인식 또는 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역사인식이라기보다는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사실이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민주화도 있고 또 산업화도 있는데 산업화의 경우에는 보수 정부에서 기여한 측면도 대단히 많고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괄해서 극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민주화의 조치들이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후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다가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보고요. 저희도 어쨌거나 지금은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했던 거는 전부 잘못되고 없애야 되고 우리가 새로 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발언이 이해찬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지금 당의 지지도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지도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여당이 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안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수 정당 중에 가장 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정부 내에서 뭘 하다가 내부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거나 이걸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쟤는 뭐 더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이해지고 있다. 안이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5년 하는데 만족해서는 아무것도 못 이룬다. 우리는 길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생각이 이런 말씀으로 나오셨다고 내부를 생각합니다. 다잡기 위한 어떤 경고의 의미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론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지금 이제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거대 정당 두 곳은 지금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3당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제 즉각 수용해달라 이런 요구고 사실 지난번 개헌 논의 시점 그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야에 사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에 이게 영남 보수, 뭐 호남 진보 이렇게 지역으로 가려고 이념으로 가려는 이런 거를 용이하게는 이 소선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사실 생각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가 이 소선구제가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민심을 의석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자. 이런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의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의도 현장으로 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나 명분에는 현재 그 거대 양당들이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연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막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혁에 저항하는 저는 그래서 가장 이 모순점이 무엇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 먹을 거
네. 기득권 이거에도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맞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처음에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맞나요?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당의 공약사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실시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야당 얘기죠. 아니요, 저희도 시간 이제 끄는 거 근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걸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기득권이라는 것이 저 자유한국당, 이 더불어민주당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저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수가 늘어난다거나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비례대표 의원님들 중에 훌륭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또 소수자나 혹은 전문 직종의 이 반영이 아니라 지역구로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선거제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표가 없도록 지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소선거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별로 싹쓸이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장 다음 총선을 지금 현재대로 치르거나 소선거구제 위주로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발을 좀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비판들이 보지는 있습니다.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당장 선거구제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안 좋고 다만 이 이해찬 대표도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선거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정치 체제, 우리나라의 제도 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저는 하실 수 있다, 김태균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국회를 불신하고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더 늘리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래서 사실 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저는 세비를 삭감을 하더라도 전체 그 총량을 맞추면 되는 문제다. 특권은 없앨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민의 다양한 민심이 사표 없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돼서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거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정당 득표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제 정책 개발하고 정당 개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의 정치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그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선거구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민주당도 당연히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사실 뭐 이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는 워낙 정의 자체도 좀 어렵고요. 예. 이해득실의 관계도 너무 어렵고 국민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잠깐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이철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억울하겠지만 탈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 12월 13일 날 끝나니까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네. 만약에 기소가 되게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 시점이 관건 그때 뭔가 일단은 거기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일단은, 보고요. 네. 뭐 이재명 지사한테 탈당해라 마라 하는 거는 뭐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야 하는 경우 또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원 자격이나 당직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 시점에서 아직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도 그렇죠. 않은 네. 상태니까요.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기소가 된다면 당에서도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검찰이 판단을 내리는 데 따라서 뭐 결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그 징계를 하는 당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뭐 기소한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당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논란이 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한번 당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측은 지금 뭐 죽으나 사나 민주당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제 지금 탈당해라는 압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거론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 같은 게 있다고 글쎄 보시나요? 아마 그 특별하게 그거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그 속내는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 또 지사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쨌든 권력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치 프레임으로 이걸 대응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문주영 씨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적어도 정부 여당 내에 나를 어떤 정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그냥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편이 하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1대1로 대척점에 서겠다. 저는 이런 의지, 이런 시그널을 저는 청와대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대척점에 서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이 기회에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싸움을 그 정부 여당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문재인과 이재명의 싸움을 끌고 갔을 적에 본인이 방어하기나 싸워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분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친문이다 반문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흥미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고 또 지금 그 문주정 씨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뭐 이 지사 측에서도 이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청와대에서 이 작용해서 잠재적인 이 대권 주자를 견제하거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도 그렇게 안 믿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친문 반문 구도로 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전혀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